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송시성을 가진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지요. 의령 어느 골짜기 끝 초가삼간에 몸 하나 눕히고 물 깊고 나무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지요. 늙은 몸이지만 손재주가 있어 밭대기 돌보며 송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게 유일한 재산이자 자식처럼 귀한 놈이었습니다. 그날도 마당에 지푸라기를 깔아주고 물을 퍼다주고 거적을 덮어주며 송아지를 어르고 달래고 있었지요. 송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놈 팔면 겨울 나긴 하겠지. 쌀도 좀 사고 옷감도 사고 딸내미한테 가서 얼굴도 보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송아지를 팔 날을 정했지요. 마을 장터에서 사흘 뒤 열린다고 하니 그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장날이 오자 송씨는 아침부터 송아지를 끌고 장터로 나가 돈과 바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지요. 밤기운이 싸늘하고 별도 흐린 밤이었습니다. 송씨는 저녁밥을 챙겨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방 안엔 등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문고리엔 자물쇠 대신 숟가락을 꽂아 잠갔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쓱 문고리가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씨는 순간 숨을 죽였지요.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그러자 문틈으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손이었지요. 장정의 손 굵고 긴 손가락이 문고리 아래로 쑥 들어왔습니다. 송씨는 벌떡 일어나 머리맡에 두었던 낫을 들고 단박에 그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퍽! 피가 튀고 비명이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허둥지둥 도망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서야 송씨는 한숨을 쉬며 등을 벽에 기대었습니다. 살다 내가 도둑 손을 치는 날이 오네. 그날 밤 송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등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보자기 하나에 돈을 싸서 고이 배에 감고 겉고쟁이에 둘둘 감은 채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송아지를 판 돈이라 그 돈마저 또 도둑 맞을까 두려워 숨기고 또 숨겼죠. 딸네 집에 도착한 건 해가 중천에 뜬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딸이 나왔습니다. 어메! 아니, 무슨 일이세요? 송씨는 땀에 젖은 얼굴로 앉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나 어젯밤에 죽을 뻔했다. 도둑놈 손이 문틈으로 쑥 들어오길래 내가 낫으로 쳐불었다. 돈은 안 뺏겼는데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구나. 그런데 딸은 놀라기는커녕 그냥 한숨만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이 없었지요. 송씨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숨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 있었는지를요. 그렇게 첫날 밤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켜올린 낱날의 여운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딸 집에 온 송씨는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첫날은 몸이 피곤하다 핑계 삼아 방에 누웠고 둘째 날은 고개를 흔들며 바깥 일은 안 나간다 하였습니다. 딸은 그저 그런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송씨는 눈을 감고도 집안의 바람결을 읽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사위 방문이 살짝 열리고 희미한 발자국이 마당을 건너가는 소리, 그리고 동이 틀 무렵 다시 문이 삐걱이며 닫히는 소리까지. 대체 어딜 다니는고? 사위가 장에 나갈 사람이 아니고 저 시간에 무슨 일이람? 그리하여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송씨는 일부러 방을 나와 광 앞을 쓸었지요. 마당 끝에 광문이 살짝 열린 걸 보았고 무심한 듯 다가갔습니다. 광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볏짚 더미 사이로 뭔가 반들거리는 것이 있었지요. 송씨는 손을 넣어 조심스레 꺼내 보았습니다. 그건 금붙이도 아니고 낯선 비녀 한 짝이었습니다. 문양이 고왔지요. 분명 평범한 집 옆편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그리고 그 옆 작은 항아리 뒤쪽으로
피 묻은 붕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감았던 붕대. 상처가 깊었는지 피가 마른 자국은 진하고 커다랬죠. 송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니, 손을 크게 다친 모양이네. 설마? 아니지, 그럴 리 없어. 송 씨는 말없이 뒤돌아 나왔습니다. 딸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고 사위는 방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죠. 송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날 밤 낯을 내리쳤던 그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가만히 누워있는 사위의 손을 보니 붕대에 감싸져 있고 손가락 마디에 커다란 점이 있질 않겠습니까? 저 점 얼마 전 그 손이랑 똑같구나. 세상에 그게 내 사위 손이었단 말인가. 송 씨는 그 손이 딸의 남편이며 자신의 사위란 사실 앞에 속이 쓰리고 아렸지요. 밤이 되어 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왜 그리 말씀이 없으셔요? 송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지. 옛날에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던 듯이 말이죠. 그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송 씨는 한 가지를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잘못해서 들어왔지만 버릇은 내가 쳐야 한다. 그래야 내 딸이 산다. 그리하여 송 씨는 다음 날 이른 새벽 딸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 의령으로, 다시 그 초가집으로, 그리고 마음속에 칼날 하나를 품고 돌아갔습니다. 의령 집으로 돌아온 송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익어가고 가을바람이 처마 밑을 스쳤죠. 그러나 마음속엔 이미 칼 같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송 씨는 밥을 짓고 나서 집안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문고리엔 예전처럼 숟가락을 꽂아두고 머리맡엔 다시 그 낫을 얹어두었습니다. 모든 게 그날 밤과 같게 해두었지요. 그 손 다시 들어오게 생겼다. 이젠 두 눈 뜨고 기다릴 것이야. 달이 중천에 오르고 개가 한두 번 짖고 난 뒤였습니다. 문고리가 살짝 흔들렸죠. 그 낯익은 기척, 그 낯익은 소리였습니다. 쓱 문틈 아래로 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굵고 힘줄 선 손이었습니다. 송 씨는 숨을 죽이고 그 손을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낫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치지 않았습니다. 낫을 들고도 손을 보며 잠시 망설였죠. 내 이 손을 또 치면 그놈은 다시는 못 쓸 테고 내 딸의 산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지.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송 씨는 손에 낫을 꽉 쥐고 말했지요. 내 이놈 들어온 김에 숟가락도 챙겨가거라. 자물쇠보다 무서운 건 사람 마음이다. 문 밖에서 사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아직도 붕대가 감겨 있었죠. 어머니, 저는 내 다 안다. 그날 밤 손도 광 속의 비녀도 그 점도 사내 자식이 손버릇 하나 못 고쳐서 어디 자식 볼라치 있겠느냐. 사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받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 그 손으로 증명해라. 다시는 문틈에 내 놈 손 들어오게 하지 마라. 그날 밤 낫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날카로운 것이 사위의 마음에 박혔지요. 그날 이후로 사위는 낮에는 들이를 나가고 밤에는 방에 등을 켜놓고 바느질을 거들었습니다. 손은 아직 온전히 낫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무너진 듯 보였지요. 송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사위가 조심스레 장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송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비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떠나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요. 어릴 적부터 손이 일보다 도둑질에 익숙해졌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하루는 배를 채웠고 평소에는 사람 눈치를 보게 되었지요. 그 삶이 익숙해지면 죄라는 것도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장가 들고는 고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버릇이란 게 몸보다 깊었지요.
송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란 게 칼자국은 아물어도 손버릇은 마음에서 아물어야 한단다. 사위는 다시 말했습니다. 광에 있던 비녀는 제가 훔친 물건입니다. 그날 새벽에도 다른 집을 털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장모님 집을 다시 찾은 건 죄송합니다. 도둑도 어디든 익숙한 곳을 찾는 법이라 습관처럼 손이 갔습니다. 제 손을 자르려 하셨을 때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말을 마친 사위는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낫을 손에 들고 마루 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낫을 땅에 푹 박아 세웠지요. 이 낫은 이제 다시 안 쓸 것이다. 대신 내 손으로 잘 살아서 내 딸 울리지 말거라. 그 말에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은 단순한 사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 바람이 불었죠. 낫은 땅에 서 있었고 송 씨는 그 낫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버릇도 고치면 사람 되고 손도 아끼면 살 길이 열리지. 그 말은 마치 누군가를 향한 다짐처럼 들렸죠. 그날로부터 한 해가 지났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새벽에 나가지 않았고 산에 다니며 나무도 하고 집신도 삼으며 땀 흘려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수군댔지만 시간이 지나며 말이 줄어들었지요. 송 씨는 더 늙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손에 힘이 빠져도 눈빛은 날카롭고 따스했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나빴나? 옛날에 도둑 손을 내리쳤던 칼날이다. 근데 말이다. 이 낫이 살린 손이 있다. 손 하나 버릴 일 있거든. 먼저 사람 마음부터 꺾어봐야 된다. 아이들은 송 씨 집 담벼락 밑에 서서 마당에 꽂힌 그 낫을 보며 수군거리곤 하였습니다. 송 씨는 그 낫을 뽑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마치 무언의 경고처럼 혹은 약속처럼 세워두었지요. 그 일이 있은 지 또 몇 해가 지나고 어느 날 마을 촌장이 송 씨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낫 얘기가 읍내까지 퍼졌습니다. 도둑 손자른 낫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위 버릇 고친 낫이라 하는 사람도 있더이다. 송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뭐라 하든 상관없소. 내겐 그 낫이 내 딸 살린 낫이니. 그 말에 촌장은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였죠. 마을 어귀에 새로 이사 온 이들이 하나둘 송 씨의 집을 찾기 시작한 것도 자식 버릇을 고치고 싶은 부모, 손버릇 고치지 못한 며느리 문제로 고민하던 시어머니까지도 찾아와 묻곤 했습니다. 그낫 진짜로 사위 손을 쳤다면서요? 그러면 송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위 손도 치고 내 마음도 쳤지요. 그러나 그 손을 자르진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 살릴 줄 아는 낫이지요. 그 말은 들은 사람 마음속에 길게 남았습니다. 마치 전설처럼요. 그리고 해가 지나고 또 지나 송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곁을 지키고 사위는 관 위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낫 덕의 사람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마당에 세워둔 낫은 송 씨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언덕을 지날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도둑의 손목을 잘라버린 낫이 아니라 사람을 살린 장모의 낫이라 말이죠. 사람의 손 하나 자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사람의 버릇 하나 고치고 그 속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그 몇 배로 귀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릇된 손을 단칼에 자를 줄 아는 장모도 크지만 그 손을 자르지 않고 사람을 일으켜 세운 장모가 더 귀하였지요. 버릇은 칼로 베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진심으로 고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른의 도리요. 장모의 낫이 남긴 진짜 자국이었습니다. 그 옛날 한 기생이 있었는데 이 기생이 어지간한 사내들 앞에선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인물되지 말솜씨되지 돈도 많지. 그런데 그놈의 웃음이 없었죠. 세상 사내들이 나하고 살자. 웃겨주마. 말은 잘했지만
그 누구 하나 이 기생을 웃기질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말수적고 얌전하기로 소문난 선비 하나가 그 기생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다 갑니다. 술 한 잔 청하더니 말 한마디도 허투루 안 쓰고 조용히 술을 마시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오늘 그대와 만난 것도 인연이니 우리 웃으며 하루를 보내봅시다. 기생은 속으론 이 선비도 별 수 없겠구먼 싶었지요. 헌디 이 선비 기생 몰래 종년을 불러서 이르길 10시가 되거든. 내가 있는 방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거라. 노대감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내가 대답하면 그대로 전해라. 예, 서방님. 그리고 시간이 흘러 10시쯤 선비와 기생이 그윽한 분위기 속에 함께 있었는데 밖에서 종년이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여기 계세요. 그래, 무슨 일인가? 노대감께서 지금 운명하셨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선비는 기생 위에 엎드린 채 한 손으론 기생 어깨를 툭툭 치고 다른 손으론 제 상투끈을 질질 탱기며 아이고야, 아이고, 노대감 나으리. 곡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생은 그 꼴을 보고 기가 막혀 말했지요. 이 사람 미쳤나?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선비는 끝까지 진지했지요. 엉덩이는 들썩들썩, 입에선 곡소리. 그러다 그만 그 잘안 웃던 기생이 피하고 웃음이 터지고 말았지요. 그 순간 선비가 말했지요. 너 나하고 안 살 테냐? 아이고, 사로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생은 웃긴 사내를 남편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지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말재주로도 얼굴로도 얻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한 번 웃겨주면 마음 문이 스르르 열린다지요. 한여름 더위가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의령 고을의 세원님이 부임하신다 하여 고을 사람들이 모두 웅성거렸습니다. 새로 오시는 원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던데. 글쎄, 임금하고 동서지간이라지 않소? 손이 동서라나 뭐라나? 아이고, 임금도 사석에선 그 양반 보고 동서라 부른다더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 원님의 이름은 남떨떨. 본디 이름은 남씨성을 가진 어느 선비였으나 어릴 적부터 머리가 떨리던 병을 앓았던지라 사람들 사이에선 별명처럼 남떨떨이라 불렸습니다. 그날 의령 고을 어귀에 큰 행차가 들어서고 관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가 말에서 내려 고을 백성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리통은 산처럼 크고 눈썹은 수처럼 짙었으며 이마 위로 가시 얹혀 있으나 고개를 조금만 숙여도 가끈이 덜덜 떨릴 정도로 머리는 쉬지 않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사나운 매처럼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 고을의 세원 남이라 하오. 비록 병신 머리를 가졌으나 어진 백성과 의로운 땅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오. 고을 백성들은 서로 눈짓을 하며 수군댔습니다. 원님, 머리는 좀 떠시지만 말투는 곱고 단단하구먼. 왠지 예사롭지 않소? 며칠을 두고 원님은 고을 곳곳을 살폈습니다. 들판이며 장터며 백성들의 초가집이며 냇가며 제방까지 말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의령 고을꼴이 말이 아니네. 흙은 메말라 나락은 쭈그러들고 비 한 줄기만 와도 물이고요. 밭이 눈이 돼버리고 마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사는가? 원님은 거칠고 메마른 논 한 귀퉁이에서 검게 시든 나락을 한 줌 쥐고는 탄식했습니다. 그 나락은 먹을 수도 없고 세금으로 바칠 수도 없는 쭉정이뿐이었습니다. 그는 곧 집단을 다발로 묶어 수레에 실으라 명하더니 그대로 대구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대구에는 경상 감사가 머무르고 있었죠. 감사의 관청 앞에 당도한 원님은 쭉정이 집단을 내던지듯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령고을의 수확입니다. 허나 이 쭉정이로 어찌 백성들이 세금을 내겠습니까? 청하오니 의령의 세금을 면제해 주시옵소서. 감사는 눈을 끔뻑이며 그 쭉정이 집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굽어보던 그는 이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남원님 그 머리만 떠는 줄 알았더니 가슴도 뜨겁게 떠시네 그려.
그리하여 의령 고을은 그해 전액 세금 면제를 받아냈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고 남떨떨 원님의 소문은 경상도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지요. 그해 가을 경상도 각 고을 원님들이 대구 감사 아래에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술상에 술이 돌고 웃음소리도 여기저기서 퍼졌지요. 남떨떨 원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고 변함없이 머리를 덜덜 떨며 술잔을 들었다 놨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쪽에 서서 잔심부름을 하던 젊은 사령 하나가 남원님의 머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는 슬며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푸, 흐흐. 그 소리를 들은 남원님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술잔을 들이켰고 술자리는 무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감사 앞으로 남원님이 조용히 아랫말이 있었죠. 감사어른, 어제 술자리에서 사령 하나가 분명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놈 의령으로 내려갈 때 함께 보내주시지요. 감사는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령을 남원님 수레에 태워보냈습니다. 의령으로 돌아오는 길 남원님은 말에서 내려 사령을 불렀습니다. 너 어제 나를 보고 웃었느냐? 예, 원님, 잘못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버릇없이 상투를 묶어 말꼬리에 메고 끌고 가거라. 사령은 벌벌 떨며 말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기이한 행렬을 멀찍이 바라보며 숨죽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들어설 즈음 길가에서 누군가가 절을 올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 여인이었죠. 사또님, 잠깐 멈춰주이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남원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레를 멈추게 했습니다. 늙은 여인은 이내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 사령놈이 제 자식이 왜다. 어릴 적 기생살이하며 낳은 자식인데 어미 없이 커서 절이 삐뚤어졌소. 그래도 저놈 하나 믿고 이 늙은 몸 건사하며 살아가는데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절절한 말에 남원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맺히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놈 내 죄는 크지만 어미의 눈물엔 장사가 없구나. 놓아주마. 앞으로는 조심하거라. 사령은 엎드려 사죄하였고 늙은 여인은 흐느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이라는 것이 실은 감사가 꾸며낸 계략이었죠. 괜히 사령 하나를 잃는 것보다 차라리 지혜롭게 살려내자며 가짜 노파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남원님은 더는 사령을 건드리지 않았고 고을 백성들 사이에선 그를 더욱 두려우면서도 인정 있는 원님으로 여기게 되었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떨떨 원님은 혼자 책상머리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령은 이제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저 삼척 땅은 어찌할꼬? 삼척, 강원도 끝자락의 가난한 고을. 해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아이들은 겨우 죽으로 허기를 채우는 곳. 남원님은 그 사정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요. 더는 견딜 수 없던 남원님은 감사에게 직접 나아가 청을 올렸습니다. 삼척 백성들 굶어 죽기 직전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곳을 맡겨 주시옵소서. 감사는 말없이 남원님의 떨리는 머리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남원님은 의령에서의 벼슬을 내려놓고 삼척으로 향하였습니다. 길은 험하고 산세는 깊었지만 그의 결심은 단단했지요. 삼척 고을로 들어서자마자 백성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얼굴, 거친 손, 삐쩍 마른 아이들. 그는 곧 고을 군관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삼척의 모든 백성들을 나오라 전하라. 남녀노소 한 집도 빠짐없이 인삼밭으로 간다. 군관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또님, 인삼밭은 한양에 사시는 정승대감의 밭이옵니다. 내 놈이 감히 뭐라 짓거리는 게냐? 가거라 내 명인이라. 그리하여 다음 날 삼척의 백성들은 인삼밭 앞에 모였습니다. 원님은 인삼밭 위에 서서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인삼밭은 정승 대감의 것이 아니다. 수십 년을 백성의 땀과 피로 일군 밭이니 오늘부로 뜯어라. 부숴라.
그리고 그 인삼은 필요한 자가 가져가라. 백성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 이내 울음과 함께 삽을 들고 밭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삼척엔 진짜 눈물이 내렸습니다. 굶주림과 억압에서 풀려난 백성들의 눈물 말이죠. 삼척 인삼밭을 갈아엎었다는 소식은 며칠도 되지 않아 한양의 어느 고택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조정의 권세를 쥐고 흔드는 정승대감. 인삼장에서 나오는 이문으로 조정 대신들의 주머니가 채워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 그 화가 하늘을 찔렀죠. 감히 일개 군수 주제에 내 밭을 허물었다고? 삼척원님 남떨떨이라 했느냐? 머리를 떨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바로 그날 삼척 관하로 사자가 파견되었습니다. 대감의 부름이라 하니 남원님도 마다치 않고 한양으로 상경했지요. 그리고 대감댁 사랑채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왜 너는 남의 인삼밭을 뜯어 부쉈느냐? 그 인삼장이 백성의 고열로 일군 것이라 여겼습니다. 대감이 잘 살기 위해 수천 백성이 굶주린다면 어찌 그 자리를 군수로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감히 내 명주를 끊겠다는 말이냐? 차라리 백성을 살리고 죄를 받겠습니다. 이 남떨떨 벼슬에서 물러나 그 죄를 달게 받겠나이다. 정승은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금의 동서라 불리는 남떨떨. 조정에서도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고 함부로 다룰 상대가 아니었죠. 결국 그는 한마디 말 없이 손을 저어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떨떨은 그 길로 관직을 내려놓고 다시는 벼슬의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강물처럼 흘러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뒤 남떨떨은 다시 고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신을 신고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백성의 삶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관복 대신 헌도포를 입고 말 대신 맨발로 걷고 고을원님이 아닌 한낱 늙은 선비로서 백성 곁에 섰지요. 어느 날엔 물 한 모금 없이 밭을 매던 노파에게 물을 날라다 주었고 또 어느 날엔 굶주린 아이에게 찬밥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 수더분하고 떠는 노인이 그토록 큰 결단을 내렸던 남떨떨임을 그저 지나가는 길손이겠거니 혹은 헛것처럼 여겼지요. 하지만 그가 다녀간 자리마다 이상하게도 고을 원님들의 행실이 달라졌습니다. 언젠가부터 탐관오리들이 벌을 받고 백성들의 고단한 삶에 온기가 스미기 시작했지요. 요즘 원님이 좀 달라지지 않았소? 글쎄, 저번에 왔다 간 떠는 선비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 그는 관직을 버렸지만 백성의 마음속엔 다시 벼슬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남떨떨은 다시 삼척을 찾았습니다. 인삼장이 무너진 그 자리는 지금은 풀과 들꽃이 가득 피어난 평범한 밭이 되어 있었죠. 아이들이 그 위를 뛰놀고 어미들은 그늘 아래서 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떨떨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이 뿌리니 인삼보다 깊은 열매가 맺었구먼. 그는 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먹고들 사시오? 이제야 사람처럼 삽니다. 저 나무 그늘, 저 우물, 저 벼랑길까지 다 우리가 손수 일군 거라오. 옛날처럼 남밭 맹글어주느라 허리 휘던 시절은 지나갔지요. 남떨떨은 빙긋이 웃으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가벼웠고 그의 머리는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도 병도 아닌 사람을 위한 떨림이었죠. 남떨떨 원님은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정의감과 민심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실록보다 진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강한 자에게 굽히지 않았고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으며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보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울음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고 고을을 넘어 마음에 남은 이야기로 피어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그 편지가 바로 훗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문장이죠. 모다 광활하니 피륙과 인지자책, 즉 털이 많고 넓은 그곳엔 분명 사람을 압도할 자취가 있으니 스스로를 책망하라.
이 글귀가 적힌 종이는 하인의 손에 들려 연희의 손에 고이 전해졌지요. 편지 한 장에 적힌 그 말 한마디. 연희는 그 글귀를